첫 번째, 지금 N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긴 한데, 기술 범죄, 어떤 기술적 범죄, 그리고 코인이 사용이 되고, 블랙머니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악용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 다음번에는 저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에게 우리 공적 자금에서 그 커피 쿠폰을 날려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한 PL 상품 같은 경우가 아주 나쁜 플랫폼이 변질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플랫폼을 공부할 때 IBM이라고 하는 공룡이 뭐 OS를 무시하고 PC를 무시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졌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PC 부분에 있어서 빌 게이츠가 서드 파티를 굉장히 잘 선용했습니다. 자기가 개발하지 못한 것들을 서드 파티에 힘을 빌려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드 파티를 죽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로토스라고 하는 곳에서 카피해오고, 그 다음에 뭐 캐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발되어 있는 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플랫폼이 좀 이렇게 변형이 됐죠. 예전엔 원래 플랫폼의 기본적인 속성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누구나가 다 와서 같이 이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다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불행한 그런 그룹이 없는 거였는데, 점점 빨리는 그런 계층이 생기면서 사실은 IBM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던.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의 개방성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구글이 올라서게 됐죠. 구글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에 대한 이익을 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구글의 구글 플랫폼들이 앱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올리기 시작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하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던 그런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플랫폼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근데 이런 N번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주 나쁜 사례가 되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런 거 느끼신 거 없으세요? 다른 거에서? 네. N번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너무나 여성 변호사회에서 막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선거 문제, 범죄의 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법적인 그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정부 인권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이 이제 어쨌든 여성의 이런 관음적인 이런 성적인 상품들을 게시를 함으로써 얻은 수익들이 결국은 이제 그거는 범죄 수익이니까 이거를 현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프라이버시권 침해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여성이 어쨌든 그 성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문학적인 픽션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을 뭐 가지고서 희화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여자분이 제가 상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다들 일종의 약간 그런 야설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각자 경험들을 막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플랫폼인데요. 회원 가입을 여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이제 그 여성 회원이 거기 약간 이덕격인 어떤 남성하고 만남을 했다가 술을 먹고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숨기고 있었고, 뭐 트라우마도 당연히 생겼는데 한 3년 정도 이거를 뭐 우울증에 앞에 고통하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 남성분이 거기다가 소설이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과의 그거를, 제목도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소설이라는 가제하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피해를 받으신 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커뮤니티 회원들을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추종자들이 이 여자분을 이제 말하자면 2차 가해를 한 거예요. 그 리더가 사실은 픽션이라고 거기다 올려는 놨지만 예. 지인들한테는 이게 실제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음. 여자분이 굉장히 이제 뭐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예. 참 소설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이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소수자가의 부분은 사이버 불링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사이버 불링에 대한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고 생각해볼 부분이 너무 많았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용어가 잘못 오용이 되는 게 그 플랫폼의 그 자체 내의 그 진성의 의미는 뭐냐면 선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N번방 같은 곳에다가 무슨 플랫폼이라고 붙이는 것 자체도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초년 의사들이 뭐 자기네들 남자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센슈얼한 사건들을 가지고서 뭐 그걸 표현한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웹하드를 하던 양 사장 같은 경우도 성적 동영상을 올려놔서 그거를 지우는 뭐 사업을 해서 엄청난 떼돈을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뭐 상당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건 플랫폼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주 범죄죠, 그냥. 범죄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예가 없으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텐 변호사께서 오시면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되게 많으셨다고 했는데 들어오시면 경청 정도는 하고요. 자, 다른 얘기 없으세요? 제가 하나 좀 예,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또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를 뭐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그 사기 거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다고 해놓고는 돈만 받고는 사라지거나 뭐 다른 물건을 보낸다든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플랫폼 운영자의 그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냐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법에 그 적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법적 책임의 좀 명확성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 운영자라든지 그 기업의 책임을 좀 많이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플랫폼 운영할 때 그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글로벌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유럽에 그때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한 이제 카페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 얘기를 많이 듣던 게 우버에 대한 케이스였거든요. 우버가 차량 공유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스페인에서 EU 쪽에 정책으로 적용이 되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뭐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플랫폼 이제 에서 이걸 매칭을 해주는데 어떤 이제 통제를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매자의 이제 그 관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은 우리나라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법적인 그 명확성을 가지고 더 규율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마존에서 이번에 이제 무슨 건전지였던 것 같아요. 건전지가 불량 건전지임을 알면서도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손해가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이 불량한 이제 상품이 이거를 알면서도 아마존에서 올려서 이거를 판매를 한 게 아마존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증거적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딩 케이스로 그거는 보여지는
그 판결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해서 지금 많은 인터넷 상거래 그 하시는 플랫폼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 법적인 한계, 그리고 이 플랫폼은 사실은 P2P 플랫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고 각자의 책임 하에 어느 정도의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는 사실 무슨 물건을 올리는지는 그 개별적인 조건까지 개입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버 운전자를 채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헬링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약간의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은 조금 플랫폼이 기존에는 그거는 중개 기능이 불가하고 각자 P2P로서 개인 대 개인의 책임을 강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 소비자 법제 발전하고 있고. 그런 책임, 법적인 책임이 이렇게 그 불거졌을 때 그 플랫폼 운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보통 그 경우에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계좌 개설을 할 때부터 벤더가 판매자가 거기에 등록을 하든 안 하면 그거를 주지를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플랫폼의 운영하는 내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서 사기 거래라든지 이런 걸 방지를 하는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매수나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완전하게 됐을 경우에만 대부분 이제 지급되는 거를 에스크로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법규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보험 같은 것도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불량 상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플랫폼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위주 뭐 이런 물품 같은 것도 쿠팡이나 이커머스에서 너무나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알기로는 쿠팡이나 무슨 이런 플랫폼에서는 그거를 소송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위조 상품을 올려놔가지고 맨날 이제 그런 거 처리하는 바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걸러줘야 하는 일이고, 저작권 침해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판매자가 이제 어떤 남의 그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걸 플랫폼에 어쨌든 제시를 해주는 것도 이제 그 플랫폼의 책임이 될 수 있잖아요. 저작권 침해하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